질병도 일으키고 쉽게 비만도 일으키고 하는 그 FTO가 이제 포함된 비만 유전자 검사를 했는데 네.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느린 대사예요. 그럼 이탈리아 사람들이랑 또 보면 다르겠네요. 알겠죠? 전 세계에서 커피를 제일 많이 소모하는 게 한국 사람들이고 전 세계에서 가장 못 자는 사람이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남자들한테 관심 있는 거 하나 있어요. 탈모. 저희는 저희 외가댁이 그 전멸하셨거든요. 근데 오케이. 저희는 또 저희 친가는 또 괜찮으셨죠? 그래서 저희 친가와 외가 이제 유전자의 싸움일 거예요 아마. 유전자 검사 되게 다양하지만 오늘은 질병 유전자보다는 개인의 특성. 왜냐면 이제 유전자가 한 23,000개 정도가 다 질병 관련된 건 아니거든. 개인의 생김새라든지 개인의 심지어는 성격이라든지 술을 잘 먹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 쉽게 살찌는 이제 약간의 그런 웰리스. 특별히 이거는 이제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병원까지 오지 않더라도 그 DTC라 그래서 직접 소비자 검사로 타액이나 여러 가지 방식으로 유전자 검사를 의뢰할 수 있는 그래서 미국의 트윈니스레미 같은 그런 병원 통하지 않는 검사이긴 해서 다만 이제 해석이 좀 어려우니까 그것도 좀 의료진 도움 받으시려면 언제든지 요청하시면 돼요. 이게 지난번 혈액 검사로. 네, 저희는 하는 이제 거죠. 혈액으로 한 거죠. 네. 머리카락에 해도 되고 음. 백혈구가 들어있는 혈액으로 해도 괜찮고 또는 상피세포가 있는 타액으로 해도 괜찮고 어떤 식으로든지 모든 검체에는 세포가 들어있으니까 그 세포를 분석하는 방식이에요. 크게 이제 이 웰리스는 비만을 포함해서 헬스케어 데이터가 있고 네. 또 대사증후군이라고 해서 혈당과 콜레스테롤 분석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식탐도 있어요. 심지어는 이제 내게 맞는 와인도 추천해 드릴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특별히 영양과 관련해서 타고날 때부터 어떤 영양소가 좀 부족하다, 넘친다 이런 얘기도 있을 수 있고 네. 좀 더 나아가면은 운동에 대한 얘기도 좀 이따 할 거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와인 선호에 대한 얘기도 좀 할 거고 와. 그리고 수면 포함해서 술, 담배 같은 습관 얘기 그리고 피부, 탈모 이런 얘기도 좀 이따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한번 근데 제가 언뜻 봐서 책임님의 그 빨간색이 많지가 않아요. 이거 하면은 이제 파란색이 많은 사람도 있지만 빨간색이라는 것은 어떤 특정 위험 요인이 있다. 그래서 이제 그 위험 요인에 대해서 미리 말씀드려서 그것을 좀 보완할 수 있는 방법들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70종 정도를 이제 쭉 검사를 하는데 네. 그 중에 이제 가장 지난번에 제가 FTO라고 하는 유전자 검사 말씀드렸고 그게 이제 AA 타입이 질병도 일으키고 쉽게 비만도 일으키고 하는 그 FTO가 이제 포함된 비만 유전자 검사를 했는데 네. 결론적으로 노력도 많이 하시지만 희교님은 비교적 FTO가 AA 타입이 아니고 CC 타입이기 때문에 CC 타입이다. 네. 좋은 정상. 근데 한국 사람들은 이게 더 많아요. 한 70%. 그래서 저탄고지 해도 괜찮은 그런 타입이기 때문에 비만 유전자는 좋으시다. 그러면 결과들이 보통 어떻게? AA 또는 CC. 그러니까 변이가 하나도 없는 그룹을 말한 거고요. 근데 하나도 변이가 있는 사람이 있고 양쪽 모두가 변이면은 그 특성이 더 강화되는 쪽으로 좋은 쪽이든 나쁜 쪽이든 그래서 이건 이제 변이가 없는 게 이건 네. 좋은 거기 때문에 파란색으로 표현됐고 그럼 보통 AA가 있는 분들은 조금 이제 네. 비만 관련해서 조금 더 불리한 상황이 있다는 많이 거죠. 불리하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행히 이제 그 A가 하나라도 있는 경우가 서양 사람, 코케이시아는 70%가 넘는데 네. 우리나라 사람들은 하나라도 있는 사람이 24%에서 25% 정도니까 그리고 둘 다 A가 있는 사람은 우리나라 3% 미만이에요. 다행히. 그러니까 그게 물론 이제 서양 사람과 우리나라 사람의 그 BMI 체중의 큰 변화는 단순히 유전자 하나만 가지고 설명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이 동아시아 사람들이 저 FTO 유전자는 상대적으로 괜찮다. 거기도 해당되시는 거고요. 네. FTO뿐만 아니라 식탐 유전자 또는 뭐 그때 우리가 MC4R 또는 우울하면 먹는 그런 BDNF 같은 것들이 다 괜찮다. 그래서 타고난 여기서부터 비만, 체지방, 체질량, 복부, 엉덩이 비율 다 유명한 그런 지표들이죠. 네. 이런 연구들이 어떤 GWAS 스타디나 유전자 검사의 분석을 통해서 썸머리 된 건데 비만 유전자는 타고난 식으로 방식이 괜찮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노력과 함께 타고난 것이 동시에 오늘의 책임님을 만들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고요. 네. 그 다음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비타민이에요. 비타민 같은 경우는 네. 비타민과 미네랄들은 혈액 검사로 일일이 혈액을 측정해서 비타민 D 또는 비타민 C 이런 것들을 측정하는 방식도 있어요. 이 몸속에. 근데 하나씩 측정하려면 비용도 많이 들고 또 하나는
혈액 검사가 이렇게 보상되는 기전이 있거든요. 음. 그래서 이제 비타민 D를 먹고 있거나 네. 아니면 안 먹고 있어도 그것이 되게 예를 들어서 칼슘과 마그네슘은 혈액에서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든지 끌어서 정상화 시키려고 하는 그런 혈액은 보상하는 그런 기전이 있는데 타고난 유전자는 그런 기전과는 무관하기 때문에 했을 때 전반적인 영양소 중에서 여기 보시면 빨간색으로 높음인데 빨갛게 표현한 것은 자세히 읽어보시면 비타민 C 부족할 위험이 높은 거죠.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쭉 보시면 비타민 A가 부족할 위험이 좀 있는 거죠. 비타민 B12가 네. 부족할 위험이 있는 거죠. 혈액 검사 제가 일일이 다 못했어요. 비타민 B12, 비타민 A 다 혈액 검사가 있는데 네. 그렇게 이제 질병이 없으시기 때문에 주로 하진 않았는데 이런 식으로 상대적으로 나는 이런 영양소가 부족할 위험이 있고 반대로 마그네슘이나 비타민 D나 아연 같은 주요 일종의 에너지와 관련된 영양소들은 대부분 정상이거나 또는 오히려 위험 요인이 낮다. 그래서 참고로 내가 혹시 어떤 영양소를 먹을지 기준이 아예 없다면 저희처럼 유기산 검사나 혈액 검사를 할 상황이 아니면 이렇게 DTC라고 하는 것 중에 물론 간접적인 데이터고 또 연구 결과에 의한 데이터니까 이 데이터가 100%로 개인화시킬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래도 참고해서 이왕이면 다홍치마 그리고 실제 내 증상과 일치하면은 예를 들면 내가 자주 면역이 떨어져서 입에 궤양이 생긴다. 근데 내 혈액 검사에서 비타민 C는 모르지만 네. 상대적으로 비타민 C가 낮을 가능성이 부족할 위험이 높다 그러면은 Y나 비타민 C 이런 식으로 이제 영양소의 개인화되는 것을 개인 맞춤 영양 뉴트리 지노믹스 유전자 기반으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생각해보면 아까 전에 말씀하신 그런 보상 기전을 생각해보면 네. 그러니까 실제로 내 몸에서 지금 적절하게 세포 안에 공급되고 있는지랑 네. 혈액 속에 걔들이 지금 떠다니고 있는지는 또 다른 상황일 수 맞아요. 있으니까 네. 그런 혈액 검사조차도 약간 바이어스가 있을 수 있다. 바이어스가 있어요. 네. 비타민 D 같은 경우 빼놓고는 특히 중요한 예를 들어서 칼슘 같은 경우는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네. 내 몸속에 칼슘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거든요. 기본적인 세포에 다 필요한데 칼슘이 부족한 상황이 된다. 뼈에서 끌어내죠. 그렇죠. 그래서 뼈의 골다공증이 악화되는 거죠. 네. 그래서 웬만하면 피검사가 실제 골밀도가 있는 사람들이 피검사에서는 정상인 것을 우리가 이제 보상 또는 바이오 피드백 개념이기 때문에 네. 그런 게 혈액 검사가 또 다는 아니긴 해요. 그래서 좀 참고하면 돼요. 어떤 바이오마커든지 완벽하게 그분의 영양소를 알아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노련하고 경험 많은 사람들이 증상과 연관시켜서 추천하는 것도 괜찮고 태교님이 가장 궁금해하는 게 운동일 텐데요. 네. 자, 운동 능력 가심하죠. 좋으시죠? 이제 여기를 자세히 보면은 저는 근데 지금 눈으로 보자마자 네. 유산소 쪽에 낮음이 있어서 좀 재밌었어요. 어떠세요? 평소 경험은요? 사실 제가 유산소를 못하는 편은 아닌데요. 못하는 편은 근데 아니죠. 또 잘하지는 못해요. 이거는 하나씩 설명해 드릴게요. 이게 네. 피트니스를 언뜻 보면 잘 이해가 안 돼요. 어려운 말로 적합성이라는 표현을 쓰고 네. 또 능력이라는 표현을 써요. 네. 그러니까 이건 좀 다른 개념인데 영어로 이제 리스판스가 적합성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내가 단기간 내에 혈당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단기간 내에 체중을 줄이기 위해서 나한테 어떤 운동이 적합하냐. 네. 그러니까 유산소 운동이 나한테 더 맞냐 또는 근력 운동이 더 맞냐 그런 어떤 맞춤 운동의 개념이 적합성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논문들을 찾아보면은 어떤 경우는 체중 감량, 어떤 경우는 혈당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하나하나 이 책 뒤에 보면은 하나하나 참고 문헌이 있으니까 이제 정말 깊이 공부하고 싶은 분들은 쭉 들어가서 보시면 되는데 상대적으로 영양과 관련해서 된 연구보다는 이 운동 관련된 논문들은 좀 약해요. 그래서 이제 흔히 말하는 과학적 근거의 기반은 좀 낮다 정도만 참고하시고 아직은 초기 연구. 네, 아직은 연구가 있긴 한데 소규모 연구거나 몇 개 안 되는 것을 아직 메타 분석이라고 해서 이렇게 종합하는 분석들이 좀 떨어지니까 네. 참고치. 근데 저의 경험치를 말씀드리면 예를 들면은 국가대표 선수가 저한테 몇 분 오셨어요. 타고난 제가 실명은 개인정보니까 말씀드릴 수는 없으나 대한민국에서 이미 금메달 올림픽을 2연패 하신 분이에요. 운동 되게 잘하시겠죠? 여기 모든 검사가 완벽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운동 능력은 확실히 타고난 게 있죠. 물론 이제 만들어지는 것도 있지만 그 뭔가 운동 능력, 특히 이제 그림 같은 거 이런 아트 이런 쪽은 이제 좀 타고난 부분이 정말 있는 것 같은데 운동 능력이 완벽하게 파란 사람들 제가 가끔씩 운동 선수들에게 좀 보긴 해요. 그래서 참고하시면 근거가 조금 부족하지만 없는 것은 아니고 그런 관점에서 보는데
여기서 이제 파란색으로 나온 것들이 꽤 높아요. 역시 남들은 대개는 다 보통이에요. 보통이 이제 에버리지 평균이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겸님은 근력 운동의 적합성, 그러니까 내가 어떤 단기 목적, 체중을 빼거나 건강을 증진시키거나 특별히 특정 혈당을 낮추거나 콜레스테롤 낮추는 데 있어서 베스트 운동은 근력 운동이다, 이런 개념이고, 유산소 운동 같은 경우는 이제 유명한 VO2 max라고 하는 그 관련된 유전자거든요. 그래서 미토콘드리아 관련된 유전자인데 거기에 캐파시티가 낮기 때문에 이것이 유산소 운동을 권고하지 않는 것은 아니나 특히 이제 유산소 운동의 탁월성, 어떤 사람은 유산소가 베스트인데 반드시 유산소 운동 하나만 가지고 그 어떤 목적, 치료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여기 보여주는 데이터고, 네. 대신 단기간에 VO2 max를 최대치 올리는 그런 유산소 운동보다는 꾸준히 하는 지구력이나 이런 이제 좀 더 예를 들어서 한 5km 정도를 낮은 속도로 걷는 것에 대해서는 여기서는 리스판스니스, 어떤 건강 적합성이 높다 정도로 관련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능력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타고난 능력치예요. 능력치들. 적합성과 능력이 네, 다르구나. 다른 얘기예요. 그쵸. 악력의 색이라든지 네. 회복 후 능력, 이런 부분들이 다 베스트이기 때문에 아마 이제 애슬레트라고 하죠. 보통 우리가 운동선수로서의 가능성이 높으신. 딱 하나 이제 발목 위험도는 이제 소수 논문들이 이렇게 쉽게 앵클 인저리, 그런 접진다거나 이런 그런 것까지도 논문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담은 건데 참고하시면 되고. 신기하게도 저는 제가 하는 운동도 딱 이제 파워리프팅이고, 네. 저는 이제 러닝은 한동안 했었는데 지금 네. 안 하고 있거든요. 아, 뭔가 이렇게 제가 좋아하진 않아요. 좋아하진 않아요. 하고 나면 좋은 건 알지만, 네. 근데 개인적으로 리프팅은 너무 잘 맞아서 네. 잘하고 근육 잘 붙는 것도 알고 있고. 네, 근육 발달 능력이 네. 이렇게 높은 사람들이 한 10% 정도밖에 되진 않아요. 어, 그래서 근육 잘 붙는. 그렇다고 이제 어떤 분들은 낮음이 나오겠죠. 네. 그런 부분들이 이제 나는 뭐 타고난 것이 나빠 하고서 넘어갈 것이 아니라 내가 부분적으로 어떤 걸 잘하니까 어떤 거는 키우고 부족한 것은 특별히 다른 방식으로 도움을 받고 이렇게 이제 영양도 관련해서. 그리고 제가 가장 사실은 에비던스, 근거가 강한 것 중에 하나가 술이에요. 술. 알코올이 분해되는 과정 속에서 네. 이제 모든 사람들은 다 잘 분해가 되는데 일부 사람들은 저 중간 단계인 아세트알데하이드가 이제 뭐든지 이 대사는 중간 산물이 독소가 많아요. 그래서 1차 독소, 1차 해독을 시키고 거기서 끝나버리면 이 중간 산물이 독소를 많이 만들어서 빨리 2차 해독으로 가야 되는데, 근데 그 중에 이제 알코올 중에 유명한 그 1차 산물이 아세트알데하이드라고 해요. 네. 저 아세트알데하이드 때문에 사람들이 보통 술 먹고 얼굴 빨개지고 오심이라 그러죠. 오심이나 구토 있고 술이 안 맞는 느낌이 드는 것은 다 머리가 아프고 저 아세트알데하이드인데, 대부분 사람들은 그게 몇 시간 내에 다 분해가 되는데 일부 사람들이 그 중에서 이 아세트알데하이드를 분해시키는 아세트알데하이드 탈수소 효소가 ALDH가 선천적으로 능력치가 떨어지는 사람이 여기서 낮음이라고 나와요. 그래서 한마디로 술 먹고 얼굴이 빨개진다고 해서 홍조죠. 네. 아시아 사람들한테 이게 많다 해서 아시아 홍조라고 하는 그 별칭의 유전자가 이제 알코올 대사 능력인데, 그래서 ALDH가 안 좋은 편이에요. 우리나라 사람의 동아시아 사람들의 약 한 20-30% 정도에서 알코올 대사가 저도 그래요. 술 어떻게 드세요? 저는 이제 술을 안 받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데, 네. 잘 먹었었죠, 옛날에는요? 저는 원래 못 먹었는데, 이제 인생 힘들어지면서. 먹다 고대 출신이다 보니까 먹죠. 근데 이제 보통 술도 잘 안 마고, 근데 위스키는 좀 잘 맞아서, 하지만 이제 얼굴 빨개지는 것도 맞고, 맞죠. 제가 이렇게 제 친구들에 비해서 술을 많이 먹지는 못해요. 맞아요. 저도 학교가 이제 술을 많이 먹는 고등학교, 중등고등학교 출신인데 진짜 안 맞는데 선배들이 계속 먹다 보면 는다고 해도 계속 안 느는 거예요. 근데 저희 아버지도 술 못 마시고 제 아들도 그런데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술을 잘 먹는 게 아닌 것을 이제 유전자 검사가 얘기해 주는데 굉장히 여기는 강력한 에비던스가 있거든요. 그래서 문제는 얼굴 빨개지는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네. 알코올과 관련된 암 종류가 다 증가돼요. 그러겠죠. 2배 내지 3배가 증가돼요. 그래서 제 예전에 환자 중에서 알코올 대상 능력이 안 좋아요, 술 먹으면 안 돼요 했더니, 제가 왜냐면 대표적인 암이 후두암과 식도암이라고 했더니 그분이 머스케하면서 식도암이 걸렸었대요, 이미. 근데 식도암이 걸렸는데 술 때문인지는 어렴풋이는 않았지만 자기가 접대도 해야 되는 그렇죠. 이제 회사 입장이다 보니까 몰랐는데 술 먹으면 암이 생기는 그런 유전자를 갖고 있는데 술을
같다고 제가 처음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때부터 진짜 금주를 했어요. 그래서 식도는 어쨌든 운이 좋게 식도암을 빨리 발견했지만 다른 암도 걸릴 수 있었던 거죠.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이런 데이터 가지고 이제 얘기하시니까 네. 조금 더 사람들이 약간 행동 변화를 결심하는 게 조금 더 쉬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때 그 사장님께서 자기네 직원 다 데려와서 다 검사해서 그래서 한 3분의 1 정도가 이제 알코올 분해가 안 되니까 제가 사장님하고 임원진들한테 이제 큰 회사였는데 이제는 알았으니까 이분도 술 먹이시면 안 된다고 몰랐을 때는 그냥 술 먹여도 된다 했는데 그만큼 이제 사람마다 사실은 얼굴이 빨가면 안 먹는 게 맞아요. 그렇죠. 빨개지면 그 사람이 대사는 그리고 나이가 들면 어쨌든 모든 효소들은 나이가 들면은 그 유전자가 좋아도 또 효소가 떨어지는 기능이 떨어지니까 그렇죠. 술이 예전과 같지는 않다는 느낌 많이 받으실 거예요. 네. 알코올 대사는 좋은데 알코올 의존성이 높은 사람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겸님은 의존성이 있을 수 있었는데 다행히 대사가 안 돼서 술을 잘 안 마시니까 의존하지 않는 방식인 거예요. 뭔가 다른 그런 확률이 나빴으면 또 의존을 해서 맞아요. 안 좋았을 가능성이 꽤 높은 유전자네요. 맞아요. 또 재밌는 거 이제 와인 좋아하시나요? 와인 잘 안 마시죠? 그러니까 건강 때문에 안 먹죠. 안 먹죠. 와인 드시는 분들도 사실 와인도 비싸고 자기한테 맞는 와인 찾기가 어려운데 네. 제가 예전에 보스턴에 있을 때 이런 테이스티 그러니까 이제 사람마다 이 맛 자체도 다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보스턴 터프스에서 이제 제 연구소 말고 다른 연구소에서 테이스티 유전자 검사 하신 적이 있거든요. 그것만 전문을 하시는 분들인데 예를 들면 짠맛이라고 하는 것이 민감한 게 좋을까요? 안 민감한 게 좋을까요? 짠맛. 민감한 게 좋지 않나요? 민감한 게 좋은 거예요. 안 먹게 되니까 짠 것을. 그래서 실제로 여기 보시면은 이제 단맛, 짠맛 이런 게 있거든요. 네. 여기 보시면 쓴맛, 짠맛. 네. 짠맛 민감도가 아주 민감도가 낮아서 짠맛인 거 모르는 사람들은 설렁탕 시키자마자 그냥 계속 소금을 집어넣는 분들이 그런 네. 사람들이 혈압이 높아지고 네. 심혈관 질환이 높다는 그런 연구도 있을 정도로 그래서 이제 입맛이라고 하는 것들 아니면 영어로 스위텅이라고 해서 네. 단 거 엄청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단 거 싫어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 다 지금 괜찮아요. 괜찮으신데 단 것을 엄청 좋아하는 사람들이 당뇨로 갈 가능성이 높아서 그렇겠죠. 단 것에 대해서 스위텅 유전자가 있어서 단 것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너무 민감해서 조금만 단 거 싫어도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당뇨가 덜 걸리고 이제 그런 것조차도 타고났다는 것들을 보여주는 연구들이 속속들이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식욕도 약간 낮은 편이니까 사실 뭐 네. 그렇죠. 그냥 그래서 식욕 비만 조절이- 관련된 유전자는 굉장히 유리하게 태어나신 거예요. 그러네요. 그리고 근육 늘리는 것도 쉽고 하니까 그렇죠. 운동하기도 쉽고 맞아요. 운동 성과에서 근육 붙이기도 쉽고 그냥 맞아요. 식욕도 그렇게 막 큰 거 없고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네. 이제 다른 데이터들이 너무 좋았잖아요. 우리 네. 그때 그 혈당 데이터도 좋았고 이런 네. 부분들이 타고난 부분이 있고 타고난 부분 그러나 이제 제가 늘 강조하는 것처럼 FTO가 대표적이죠. 타고난 것은 괜찮은데 운동을 안 해. 타고난 것은 괜찮은데 포화지방산을 많이 먹어. 그랬을 때 유전자가 무색해지는 거죠. 유전자. 그래서 타고난 것이 좋은 사람은 타고난 것에 맞게 더 잘 살아야 되는 거고. 네. 타고난 것이 정말 불행하게 태어났으면 이제라도 생활 습관을 개선시켜서 덜 불행하게 사는 거. 이제 결국은 이제 기승전결 생활 습관이지만 네. 그러나 겸님처럼 환경도 좋고 유전자도 좋으면 베스트를 유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좋습니다. 약간 좀 자부심을 느껴도 될 정도의 몇 가지 유전자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와인 자체도 그런 바디감이라는 것은 아까 알코올 분해가 잘 안 되는 사람은 풀바디보다는 이제 소프트하게 미디엄으로 그리고 신맛, 탄닌 이런 거 있어요. 향미, 또 스위트텅 이런 거 따라서 어쩌면 약간 커피에 대한 취향이랑 비슷할 수도 있겠네요. 커피도 쓴맛에 대한 민감도가 너무 높으면은 네. 이제 예를 들어서 남미 커피는 좀 못 마신다든지 그런 게 있어서 카페인도 있네요. 자, 카페인 대사가 느리기 때문에 아침에 마시는 카페인은 괜찮으나 점심 이후에 먹는 커피는 수면에 도움되지 않는다. 그러면 궁금해지는 게 저는 이제 알고 있거든요. 네. 커피를 이제 좀 마시면 그날 수면에 확실히 영향이 있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아침에 마셔도. 네. 근데 그럼 가끔씩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자기는 저녁에 밤에 먹어도 괜찮다. 제 아내도 그런데 네. 그러니까 정말 잘 자는 사람이 있고 뭐 커피 마시니까 커피를 물처럼 마시는 사람들이 대사가 빠르기 때문에 속효성으로 레피드 메타볼라이저이기 때문에 먹자마자 그냥 한두 시간 내에 소변으로 다 빠져나온 사람이 있고 슬로우 메타볼라이저는 아침에 먹은 것조차도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이제 경험치로 알 수도 있고요. 네. 또 상대적으로 커피도 그래요. 어떤 논문에서는 커피가 어떤 질병에 좋다 나쁘다 프로앤 콘스 다 있잖아요. 네. 근데 그게 저는 그런 거 볼 때마다 안타까운 게 다 사람마다 대사가 다를 텐데
그걸 그냥 통합으로 해가지고 결과 낸다는 것 자체가 너무 무리다. 그러니까 커피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느린 대사예요. 카페인 대사. 네. 아, 그럼 이탈리아 사람들이랑 또 보면 다르겠네요. 알겠죠? 전 세계에서 커피를 제일 많이 소모하는 게 한국 사람들이고 아, 전 세계에서 가장 못 자는 사람이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한국, 저는 오케이. 한국 사람들한테는 카페인은 음. 그렇게 추천하지는 않는다라는 어. 것을 저는 이제 유전자 검사 워낙 많이 하다 보니까 한 70% 정도가 느린 대사더라고요. 와, 재밌다. 빠른 대사는 정말 보기 힘들어요. 그래서 경험치도 주변에 커피에 대한 경험치 다르다. 불면증 위험도도 이제 유전자 검사로 나오는데 상대적으로 아침형 인간 또 저녁형 인간이 있는데 우리 겸님은 저랑 똑같은 타입 아침형 인간이에요. 알고 있죠? 네. 그래서 이제 아침에 뭔가 에너지가 넘치고 근데 의식적으로 늦게 자는 것보다는 일찍 자는 게 좋긴 한데 이것도 개별차가 있더라. 저희 집안은 다 아침형 인간이에요. 근데 저희 처가집은 다 올빼미형이에요. 우리 아이들은 중간 타입이더라고요. 유전자 검사했더니. 그래서 이것도 이제 한국 문화가 너무 늦게 재우는 거긴 한데 네. 저 같은 경우는 인턴 할 때도 전공의 생활 인턴 병원 그 바쁜 와중에도 저는 10시면 자서 새벽 2시에 일어나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저한테 편하니까. 그래서 이제 사람마다 다르다는 것들을 강조하는 거고 남자들한테 관심 있는 거 하나 있어요. 탈모. 저희는 저 외가댁이 그 점령하셨거든요. 탈모로. 저희 외할아버지랑. 근데 오케이. 저희는 또 저희 친가는 또 괜찮으셨죠? 그래서 저희 친가와 외가 이제 유전자의 싸움일 거예요. 아마. 그러면은 이거 잠깐만요. 이건 또 우리 충격받으실 텐데 네. 남성형 탈모의 유전적인 위험이 높음. 외가가 승했네요. 남성형 탈모가 뭐냐면 이제 네. 탈모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앞머리가 올라오는 탈모가 있고 네. 그다음에 중간중간에 이제 스트레스 받으면 생기는 원형 원형 탈모가 탈모. 있죠. 그래서 스트레스형 탈모는 비교적 스트레스에 민감하지 않다는 개념이고요. 네. 다만 남성형 탈모, M자형 탈모의 가능성이 있음. 어떠신가요, 요즘요? 좋지 않네요. 그래서 이제 전두 쪽에 그 탈모가 있는 분들은 좀 미리 땡겨서 그것을 억제하는 이제 이게 그 좀 복잡해요. 뭐 X 염색체가 있고 그 안드로겐 리셉터 수용체에 대한 이제 유전체 검사인데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좀 높다. 여기는 반드시 된다는 개념은 아니에요. 남들보다는 이제 좀 그 누군가로부터 유전자는 대물림 받으니까 요주의하시라. 요주의엔 여러 가지가 있어. 이거는 이제 스트레스 개념이 아니고 약간의 호르몬 개념이니까 호르몬의 분비를 낮추는 프로페시아라든지 이런 것을 조기에 복용하는 것도 고려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잘 피할 길들이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피부 쪽은 굉장히 유전자가 좋으세요. 그러네요. 네. 근데 이건 좀 이해가 안 돼요. 저는 주근깨 엄청 지금도 있잖아요. 아, 네. 저기는 지금 완전 그러네요. 엄청 많으시네요. 전 주근깨가 많아요.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피부 유전자 검사들은 조금 에비던스가 떨어지긴 해요. 제가 여기서 이제 가장 강력한 유전자들이 비만 유전자, 네. 이게 이제 근거 기반으로, 그다음에 알코올 쪽, 요 두 개가 그리고 영양 쪽에서는 비타민 D와 비타민 C 네. 이런 것들이 이제 논문 수가 상대적으로 에비던스가 많고, 상대적으로 약한 게 운동과 피부 쪽은 논문들이 많지가 않아서 참고치로 보시면 되고요. 최근 들어서는 이제 논문들이 이렇게 AI화 되면서 좀 더 딥러닝으로 방식으로 가서 조금 옛날하고 그러니까 몇 년 전의 데이터랑 내 데이터가 해석이 좀 다를 수는 있어요. 이게 약간의 그런 해석의 범위. 근데 좀 재밌는 거는 제가 그 염증성 여드름 발생 위험 높다는 것도 좀 동의가 되는 게 네, 음식 잘못된 거 먹으면 네. 바로 저는 여드름으로 나와요. 염증으로 기전해서 네, 너무 이렇게 그냥 전날 잘못 먹었으면 다음날 여드름이 딱 나요. 지금도. 네, 지금. 그러니까 지금 건강 식단을 더 잘해도 네. 그냥 똑같이 그건 바로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질병 얘기 잠깐 좀 할게요. 좋습니다. 질병은 이제 저희가 사실 질병은 해석하는 것 제가 굉장히 조심스러워해요. 이제 개인 특성은 뭐랄까 이제 질병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가볍게 듣고 또는 참고해서 웰니스 쪽인데 질병은 이건 잘못 해석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너무 많아서 그래요. 그리고 실제 잘못 해석을 시켜서 세컨더리 게인을 얻는 그런 회사들도 많고, 그러니까 이익을 이제 목적으로 어떤 보험회사라든지 이런 게 이제 잘못된 위험성이 있고, 저는 약간 톤 다운 시켜요. 왜냐면 그때 제가 안젤리나 졸리 유전자 검사나 희귀 질환 같은 경우는 진단에 가깝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제 영어로 common disorder, 그러니까 흔한 질병에 대해서 흔한 변이에 대한 부분은 한두 유전자가 결정하는 그런 하나의 단일 유전자 검사가 아니기 때문에 톤 다운 시켜요. 그러니까 at best 기껏 해봤자 남들에 비해서 한 2배 정도
남들에 비해서 1.5배 정도, 네. 남들에 비해서 0.75나 남들에 비해서 한 0.5 정도의 그 위험이 2배 정도 앳베스트, 기껏 해봤자 2배 정도인데 2배가 크게 느껴지기도 하고 작게 느껴지기도 해요. 네. 그러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제 어떤 사람은 폐암 유전자가 여기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폐암은 10,000명 중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평생 걸릴 확률이 10,000명 중에 한 2, 30명 정도. 네. 그러니까 퍼센트로 따지면은 0.2에서 0.3% 정도. 폐암 그렇게까지 뭐 반드시 걸리는 건 아니니까. 네. 그렇죠? 근데 곱하기 2하면 0.2에서 0.4가 되는 거니까 10,000명 중에 20, 30명에서 좀 더 증가되는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반드시 걸리는 개념이 아니다. 이러면은 좀 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예를 들면 골다공증 여성들의 70대 여성들의 거의 40% 50% 정도 걸렸는데 거기에 1.5배만 해도 벌써 6, 70%가 딱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유병률에 따라서 얼마나 흔한 질병인가 따라서 곱하기 1.5배는 의미가 있을 수도 있고 비가 올 확률이 통계적으로. 통계적으로 그러니까 네. 이것을 몇 배, 2배, 뭐 빨간색이 있다고 해서 다 문제가 아닌데 다만 뇌졸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3대 사망 요인 중에 하나고 또 한때는 이제 흡연과 함께 그 여러 요인들이 심내혈관 질환에 많이 알려져 있긴 한데 그것도 담배 핀다고 다 뇌졸중 생기는 건 아니죠. 그래서 개인차가 있는데 상대적으로 겸님의 가족력이 혹시 있나요? 저희 외할아버지는 이제 뇌혈중을 한번 쓰러셨다가 이제 네. 지금은 이제 회복하셨지만 약간 네. 일부 약간 그 손상을 좀 이후에 손상이 입으셨고 좀 있었고 외할아버지는 심장마비로 돌아가셨고 그러면 뇌졸중은 아니에요. 할아버지 쪽이 심혈관 질환이고 이제 저기 외할아버지 쪽이 뇌졸중이죠. 뇌졸중 개념이면 네. 위험 요인이 이게 사실은 이제 유전자의 위험은 정말 랜덤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무작위로 할당되는 거라서 상대적으로 스트로크 그러니까 뇌졸중이 나가고 또는 중풍이라고 하는 유전적인 변이가 약 한 1.5배에서 2배 사이 정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높게 생각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뭐 그 정도는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어요. 뭐 반드시 생긴다는 개념은 아니지만 가족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근데 다행히 이제 그래서 다른 위험 요인이라고 하는 것들이 중요한데 예를 들어서 담배 피고 있는지 또는 혈압을 관리 못하고 있는지 나머지 위험 콜레스테롤이나 이런 어떤 다른 요인들을 좀 방치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종합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우리 최기업님은 생활 습관 오케이 담배 안 피고 LDL 콜레스테롤이 좀 저도 좀 고민이긴 한데 아직은 이제 플라그가 없는 걸로 그때 우리 안전혈관 검사에서 나왔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볼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고 하나 더 사람들이 굉장히 관심 있어 하는 게 조상 찾기, 앤세스티라고 하는 그런 네. 왜냐면 이제 유전자 검사의 가장 보편적인 함의가 뭐냐면은 네.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거니까 이 인종별로 유전자가 다르기 때문에 유전자 혈통 분석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너무 그래서 궁금합니다. 이거 되게 궁금해 하는데 네. 본인 혹시 누구 닮았다, 어느 나라 사람 닮았다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어요? 아, 그건 모르는데 하나 재밌는 거는 저는 그 아시아 나라들 가면 항상 그 나라 사람들이 현지인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중국을 가면 중국 사람인 줄 알고 네. 일본 가면 일본 사람인 줄 알고 사우디는 아니죠? 그건 아닌 것 중동은 같아요. 안 가보셨죠? 근데 약간 이제 막 코가 좀 크고 이렇게 하니까 네. 약간 뭐지 그 만주를 만주를 판 쪽이나 아니면 아랍에서 왔을 수도 있겠다 생각하고 맞아요. 네. 사실 실제로 유전자 검사 중에 우리 말고요. 미국에서는 그 이제 회사 이름이 ancestry.com이라는 곳이 가장 유전자 검사를 많이 했어요. 네. 미국 인구의 거의 한 1%는 했을 거예요. 많이 했는데요. 뭐 정말 한 500만 명 정도 했다고 제가 들었어요. 근데 네. 왜 이렇게 많이 했냐? 이게 이제 왜 그냥 미국 사람들은요 합중국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태리에서 온 사람도 있고 저기 남미 쪽에서도 오고 아시안 사람 섞여 있고 부모님이 딱 어느 개라고 하기대로 그 같은 유럽이어도 되게 다양하잖아요. 그러니까 궁금한 거예요. 자기네 그렇죠. 핏줄이. 네. 그래서 실제 이렇게 우리나라처럼 되게 단순한 국가가 아니라 몇 페이지에 걸쳐서 나라가 나와요. 퍼센트로. 이게 나라마다 다 유전자가 다 다른 것은 어떤 스파스 책에서 하는 건데 재밌는 것은 그렇게 해서 조상 찾기 하다가 형제를 만나게 돼요. 잃어버렸던 똑같은 형제. 이게 이제 앤세스닷컴에서 자기 유전자를 올리면은 다른 사람이 올리면 매칭률을 보여주거든요. 근데 이제 되게 맞으면 형제입니다. 어. 그래서 찾은 케이스들이 이렇게 막 저기 저널에 나오기도 하고 그럴 정도로 재밌네요. 이제 되게 재미있었던 케이스인데 와. 자 우리 겸님 같은 경우는
순수한 동아시아. 다른 나라 일도 없는. 보통 한국인에서는 진짜 신기하다. 몽골도 좀 있어요. 몽골도 제가 있고. 말했던 거랑 다 똑같네요. 네. 일본, 중국, 몽골 근데 몽골 없어요. 없어요? 네. 네. 한국에서는 몽골이 좀 있어요. 왜냐면 우리 몽골 지배도 있었고. 네. 그리고 드물게는 동남아 쪽도 있고, 음. 시베리안도 있고 한데, 그냥 순수한 동북아시아고, 그 중에서 일본이 25%인 것은 사실은 일본과 대한민국은 유전자가 거의 비슷해가지고 네. 구별 잘 안 돼서 그냥 하나로 묶어요. 그래서 중국 유전자가 한 22%, 이것도 주로 이제 베이징 중국인이기 때문에 거의 우리나라랑 유사한 수준. 그래서 매우 티피컬한 동아시아입니다. 이건 어떻게 일어나는 거죠? 그냥 동아시아 한국인의 평균 정도. 조상들이 계속 그냥 웬만하면 섞이지 않았다. 집단에서. 신기하네. 태겸님의 집은 웬만하면 섞이지 않았다. 그리고 가끔씩 제가 막 중동 유전자 좀 섞여 있는 사람도 있고, 네. 정말 일부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거의 대부분이 네. 이 검사를 하면은 동아시아 쪽이, 아무래도 우리나라는 이제 단일 혈통이어서 어. 상대적으로 이 검사는 대부분이 이스트아시안. 선생님 어떠신데요? 저도 딱 세 나라밖에 없어요. 그래요? 그리고 여기 리포트에는 자세히 안 적혀 있는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제 동아시아 쪽에서도 이렇게 북쪽을 통해서 이주했는지, 네. 남쪽을 통해서 이주했는지까지 나와요. 이게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그렇죠. 조상이 남쪽을 통해서 이주했다는 얘기는 섭생이 주로 해산물이나 이런 열대에서 나오는 것들이 많고, 동북쪽으로 왔으면 유목민들 쪽이 많아가지고 주로 먹는 게 이제 육류나 이런 쪽에, 또는 농경문화 통해서 들어왔으니까 곡류. 그래서 사실은 이거를 깊이 연구하면, 엔시스트리라는 것을 깊이 연구하면은 사람들의 개인, 우리가 흔히 말하는 팔체질이라는 거 있어요. 네. 팔체질 들어보셨어요? 많이 들어보죠. 팔체질이 내가 사는 지역에 따라서 체질이 달라진다는 것이, 섭생이 뭔지에 따라서 그 체질이 나온다는 게 있는데, 그것의 어떤 유전자 버전으로 따지면은 북방민족계인지 남방계인지를 이제 보는데, 대표적인 이제 북방민족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한국 사람도 다 똑같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맞아요. 약간 보면 조금 더 약간 동남아시아에서 보이는 어떤 형이 맞아요. 드러나는 드물게는 분들 있어요. 계시죠. 네, 그게 남방계라고 하죠. 그래서 네. 있기 때문에 이런 쪽까지도 이제 물론 더 많이 진화가 될 거예요. 데이터가 더 쌓이고 더 많은 사람들이 하면 네. 그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어떤 형질을 집어넣고 이러면 점점 많은 사람들이 좀 더 될 건데, 지금은 이제 유전자 검사에 우리나라가 한 10년 정도 초기 상태이기 때문에 좀 더 그때마다 이제 이 해석하는 데 있어서 단순 해석이냐 아니면 딥러닝까지 돌리냐에 따라서 그때는 내가 심혈관 질환 리스크가 없다고 했는데 다시 분석해 보니까 있어요라고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래서 너무 이것에 막 공포감을 느끼고 그럴 필요까지는 없고, 네. 이런 유전자 변이가 이제 그래서 이제 좀 잘 아시는 의사한테 해석을 받으면 실제 이 중에서 강력한 유전자들이 무엇인지를 좀 저희가 빼낼 수 있으니까, 나머지는 약간 그냥 흥미를 충족하는 정도고, 네. 그러나 질병 관련된 것 중에 특별히 아까처럼 알코올 분해가 안 되는데 계속 술을 먹는 이런 것들, FTO 변이가 있는데 계속 지방을 이제 포화지방산을 먹는 이런 경우들은 아주 되게 유용한 검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저번에 우리 인터뷰에서 치매 네. 위험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럼 이제 이것들이 그래도 약간 주위나 경계에 있는 분들은 맞아요. 긴장이 좀 되겠네요. 긴장이 되는 것을 목표로 검사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제 비 오기 전에 그 다음 날씨, 내일 날씨를 미리 알면은 우산을 준비하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치매 유전자 아포이는 그냥 검사하는 게 아니라 그 유전자 그 관련된 생명유지법이 있는데, 거기서 치매 가족력이 있을 때만 검사하는 제한 유전자 중에 대표적인 게 아포이예요. 그만큼 무분별하게 남발하지 않도록. 그래서 아포이 검사는 사실은 양성이 나오면은 이런 거죠. 가족력이 있는 사람들이 원래 검사하는 게 아포이 검사이기 때문에, 아포이 검사 중에 생각보다 20-30% 정도면 남들보다 두세 배라고 해도 나는 70%인 줄 알았더니 괜찮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근데 20-30%를 두세 배로 느껴가지고 큰일 났다 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죠? 한 4명, 10명 중에 한 두세 명 정도가 그렇게 20-30% 나오는데, 그런 사람들일 때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미리 피하자, 비를. 그러니까 이제 70대 돼서 똑같이 생기지 치매 걸리는 것이 아니라 20-30%여도 특별히 유산소 운동을 일주일에 3번 이상 하면 반으로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60대 알아가지고 치매기 있다고 해서 그때 운동하는 건 너무 늦으니 30-40대의 운동 습관이 형성되는 시점에서 평생 운동하면 이 검사는 의미가 있다. 그러네요.
근데 너무 늦게 해봤자 아무 의미가 없죠. 그래서 미리 하는 게 쓸데없어 불안해 안 하셔도 괜찮지만 가족력이 있어서 뭔가 막연한 불안감에 사는 것보다는 그리고 유산소 운동이라고 하는 그래도 치매의 가장 확실한 그런 예방책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생활 습관이 개선되기 좋은 시점에 하는 것도 저는 확인한다고 생각해요. 네, NK는 제가 그때 자가 면역이라고 해서 네. 자가 면역은 너무 좋은 편이고 네. 제가 NK 검사라는 게 이제 흔히 말하는 암 면역 검사로 유명한 검사예요. 네. 그러니까 선전도 많이 하죠. 네. 그래서 보통 500이 안 되면은 제가 암 리스크가 높고 특히 100이 안 되는 사람들은 암 환자에서는 NK가 되게 떨어져 있어서 제가 암의 스크린 검사로도 일부 활용되기도 해요. 물론 암뿐만 아니라 이제 바이러스가 자주 걸리는 사람이든지 면역이 네. 저하되신 분들이 네. 보통 NK가 500이 안 된 경우가 많고 네. 진영님 같은 경우는 이제 NK라고 하는 자가 면역 검사는 충분히 좋은 편이다. 이것도 흔히 피곤해 하시거나 체중 감소가 있거나 했을 때 한 번 정도는 저희가 권유하는 검사 중에 하나예요. 코로나 여러 번 걸리시는 분들도 계시고. 네, 유달리 뭐 방광염 자주 걸리시는 분, 입에 궤양 자주 생기는 분들, 툭하면은 감기 걸려서 감기가 오래 안 낫는 분들한테는 이런 기본적인 이제 꼭 암이 아니더라도 NK 거꾸로 NK 수치를 우연히 검사했는데 100이 안 되면은 암 검진을 되게 적극적으로 해보시라고 그러겠죠. 권유하기도 해요. 그럼 NK가 낮으면 어떤 암 검진을 해야 되나요? 어떤 종류든지. 네. 보통 암 표지자 이런 아니에요. 것도 있고. 암 표지자는 되게 어떤 특정 암의 특이적인 항원을 보는 검사고, 네. NK는 이제 우리가 면역이라는 것은 어떤 특정 암과 관련된 게 아니라 네. 모든 암들의 면역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특정 암을 이제 의심하는 건 아니고, 다만 너무 적으면은 한번 주로 소화기 암을 중심으로 그러나 폐암이나 유방암이나 이런 쪽도 되게 NK와 관련된 연구들이 많기 때문에 체중 감소가 있으면 무조건 체중 감소가 없더라도 쉽게 피곤하고 느껴지는 NK가 너무 낮으신 분들은 최근에 암 검진을 꼼꼼히 했는지 다시 한번 돌이켜보시고 한 번 정도는 검진을 거꾸로 해보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암 검진을 해달라고 해야 되나요? 흔히 말하는 종합검진에서 대장 내시경을 포함시키면 돼요. 혈액검사에서 하는 그런 암 표지자 검사는 되게 놓치는 경우도 많고 또는 과도하게 위 양성도 많기 때문에 직접적인 내시경을 하거나 복부 초음파를 하거나 유방이나 갑상선을 직접적으로 보는 게 좋아요. 조직을 검사하는 거 말씀이시죠? 아니요. 초음파나 내시경 같은 그냥 흔히 말하는 종합검진에서 하는 정도 수준이면 딱 좋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좋습니다. 저는 뭔가 사실 저도 처음 받아본 건데 이렇게 좀 눈으로 보고 나니까 조금 확실하게 이제 더 뭐랄까 그냥 막연한 것들이 잡히는 느낌이 들어서 좀 동기가 더 생기는 것 같아요. 많은 데이터를 보여주면은 저는 이제 저의 스트롱 빌리프, 제가 가장 강한 신념은 데이터 드리븐 헬스 프로모션이라고 좀 영어로 해서 죄송합니다. 나의 생체 신호들, 그건 타고난 신호 유전자 검사든 또는 지금 만들고 있는 대사체 검사든 마이크로바이옴이든 혈액 검사든 모든 데이터가 다 나를 말하고 있는데 데이터를 자세히 보면은 첫 번째 미리 예방해서 건강한 생활 습관을 만들 수 있다는, 즉 데이터가 유도시키는 건강 생활 습관을 저는 많이 경험을 했어요. 내일 비가 온다는 확률을 알려야 우산을 준비하는 것처럼. 두 번째는 데이터를 강조하면, 데이터를 많이 보면은 사람마다 다른 치료를 할 수 있다는 맞춤에 대한 경험들이 많아요. 누구한테나 다 홍삼이 맞는 게 아니고 누구한테나 비타민을 먹어야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나한테 불필요한 것을 안 먹기 위해서라도 저는 데이터를 많이 보여주는 그런 경험이고, 또 그런 걸 과제를 통해서 또 진료 경험을 통해서 계속 저는 이렇게 증거를 만들고 있는 중이에요. 좋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검진 결과 고맙습니다.